컴퓨터가 없던 시대, 영화 감독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주에서 펜이 둥둥 떠다니는 장면을 찍었을까요? 실은 그 해답이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충격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옛날 영화 속 마법 같은 장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1968년에) 개봉한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면 펜 하나가 무중력 상태에서 천천히 회전하면서 떠다니는 장면이 나오죠. 컴퓨터 그래픽이라곤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은 실로 매달았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펜이 회전할 때마다 실이 꼬이고 엉키면서 결국 화면에 다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진짜 비법은 이거였어요. 투명한 유리판에 양면 테이프로 펜을 붙이고 그 유리판을 카메라 앞에 설치한 거죠. 유리판은 베어링에 연결되어 있어서 작업자가 천천히 돌리고 움직일 수 있었고 그 움직임이 마치 우주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어요. 이건 옛날 영화 감독들이 컴퓨터 없이도 미친 듯한 시각 효과를 만들어낸 수많은 창의적 기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들은 머리를 복제하고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고 작은 모형을 거대한 세트장으로 둔갑시켰죠. 심지어 오늘날의 디지털 방식보다 더 나은 그린 스크린 대체 기술까지 발명했습니다. 1901년에 만들어진 고무 머리를 가진 남자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감독 조르주 멜리에스가 자기 머리에 복제본을 부풀리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120년도 넘은 영화인데 말이죠. 두 개의 필름을 겹쳐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모든 게 카메라 안에서 한 번에 촬영됐고 나온 필름이 바로 완성본이었어요. 편집이 필요 없었던 거죠.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머리가 나타날 부분에 검은 천을 두고 첫 번째 장면을 찍었어요. 그 다음 필름을 처음으로 되감고 이번엔 검은 배경에 머리만 보이게 해서 똑같은 필름 위에 다시 찍은 겁니다. 투명한 필름 네거티브에 촬영되는 거라서 머리 주변의 어두운 부분은 빛을 거의 받지 않아 투명하게 남았거든요. 결국 원본 장면 위에 머리만 더 씌워지면서 두 장면이 완벽하게 합쳐진 거죠. 진짜 놀라운 건 머리를 커지고 작아지게 만든 방법이에요. 줌 렌즈를 써서 머리가 화면을 가득 채우게 만들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줌 렌즈 자체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멜리에스는 경사로를 만들고 카트에 앉아서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끌려가는 방식을 썼어요. 카메라에 가까워질수록 목에서 머리가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화면 전체를 채우게 되는 거죠. 1901년 기준으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물이었고 이 다중 노출 기법은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완성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우주 장면을 찍을 때 먼저 달만 찍되 화면의 절반은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필름을 되감아서 우주선 장면을 똑같은 필름 위에 다시 찍었죠. 이렇게 하면 별도의 필름들을 합치는 게 아니라서 화질 손실이 전혀 없었고 카메라에서 나온 필름이 바로 완성된 장면이었어요. 마치 달과 우주선을 처음부터 함께 찍은 것처럼 말이죠. 모든 걸 카메라 안에서 해결하는 이 방식은 1927년 고전 영화 메트로폴리스의 다음 트릭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실제 배우들이 거대한 미래도시 세트장에서 연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게 카메라 안에서 한 번에 촬영됐고 필름을 다시 찍을 필요도 없었어요. 배우들은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플랫폼 위를 걸으면서 훨씬 작아 보이게 연기했죠. 그리고 카메라 바로 앞에는 45도 각도로 거울을 설치했는데 이 거울이 미래도시의 정교한 미니어처 모형을 카메라 쪽으로 반사시켰어요. 거울의 특정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잘라내면 카메라가 거울을 통과해서 멀리 있는 배우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트릭이 다른 장면에도 사용됐죠. 거대한 악마의 입처럼 보이는 건 실제로는 전혀 거대하지 않았어요. 카메라 옆에 있는 훨씬 작은 미니어처였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정렬되면 배우들이 그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보다 2년 전에 개봉한 벤허는 거울 없이도 미니어처를 거대한 세트장으로 만드는 비슷한 트릭을 선보였어요. 이 영화의 웅장한 전차 경주 장면은 관중들로 가득 찬 거대한 콜로세움이 필요했지만 제작사는 실물 크기 세트를 만들 예산도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세트의 아래쪽 절반만 실제로 만들고 나머지는 카메라 앞에 매달린 미니어처로 대체했습니다. 카메라 가까이에 두니까 이 미니어처들이 거대한 영화 세트가 되어서 실제 세트와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미니어처 안에는 가짜 관객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기계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환호하는 군중을 시뮬레이션 했죠. 이 모든 트릭을 성공시키려면 당시 사용 가능했던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어요. 요즘은 디지털 효과와 AI 도구로 완전히 다르게 작업하지만요. 지금까지 본 트릭들은 전부 장면에 뭔가를 더 추가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럼 반대로 뭔가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1933년 영화 투명인간에서 완성된 그런 종류의 트릭이죠. 주인공이 물약을 마시고 투명해진 다음 난동을 부리고 경찰이 그를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영화 전체에서 다중 노출 기법이 사용돼서 남자를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눈 위를 달리는 장면을 자세히 볼게요. 이걸 위해서 가짜 나무 바닥을 만들고 발자국 모양의 구멍들을 잘라냈어요. 바닥에 가루 눈을 뿌린 다음 나무 조각들을 하나씩 떨어뜨려서 눈이 내려가면서 바닥에 발자국이 생기게 한 거죠. 1933년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완전히 넋을 잃었고 투명 효과가 놀랍도록 현실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되는 장면들은 어땠을까요?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처럼요. 이 장면들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카메라로 뭔가를 찍는 것만으론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시각효과 감독은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카메라를 레일 위에 올려놓고 검은 스크린을 향하게 했는데 스크린 중앙에는 얇은 틈이 있었어요. 스크린 뒤에는 엄청나게 긴 예술작품이 있었고 밝은 조명으로 뒤에서 빛을 비췄죠. 카메라를 중심에서 살짝 기울여서 앞으로 움직이면 틈이 화면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셔터를 이동하는 동안 내내 열어두면 밤에 자동차를 장노출로 찍을 때처럼 화면 전체에 빛의 줄기가 생기는 거죠. 카메라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화려한 배경이 몇 센티미터씩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그 줄기를 통해서 예술 작품의 다른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한 번의 움직임으로 단 한 프레임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 시퀀스를 얻으려면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야 했어요. 화면의 나머지 절반을 촬영하려면 카메라를 반대 방향으로 기울이고 다중 노출 기법으로 원본 필름 위에 직접 찍으면서 전체 과정을 다시 반복했죠. 놀라운 건 이 기계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서 이런 장면들을 만들기 위해 몇 시간씩 계속 작동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술인데 너무나 완벽해서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조차 따라잡기 힘든 것이 있어요. 그린 스크린은 다들 아시죠? 그 앞에 뭐든 놓고 배경을 지운 다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든 교체하는 거요. 이 트릭은 1940년대부터 있었는데 당시에는 블루 스크린이 더 흔했어요. 그런데 이 전체 기법에는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배우들 주위에는 끔찍한 파란색 후광이 항상 생겼어요. 모션 블러가 있으면 파란 배경이 드러났고 머리카락 같은 디테일한 부분은 선명함을 잃었죠. 투명한 물체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됐고요. 문제는 배경이 완벽하게 파란색이어도 카메라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섞이면서 전혀 다른 파란색 음영이 됩니다. 현대의 디지털 기술로도 배경을 지울 때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1964년 영화 메리 포핀스에서 디즈니는 이 효과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반투명 베일이 완벽하게 섞이고 소금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배우들은 영화 내내 파란색과 녹색 옷을 입고 있어요. 가장자리가 너무 완벽해서 오늘날 가능한 거의 모든 것보다 낫죠.
어떻게 한 걸까요? 파란색이나 녹색 스크린 대신에 배우들을 흰색 스크린 앞에 세웠는데 강력한 나트륨 증기 조명으로 비췄어요. 이 조명은 589나노미터라는 아주 특정한 파장의 빛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파장만 분리하기가 아주 쉬웠죠. 카메라 안에는 이 정확한 파장에 극도로 민감한 코팅이 된 특수 프리즘이 있었어요. 빛이 카메라로 들어올 때 일반 컬러 빛은 필름 한 롤로 통과했지만 나트륨 빛은 분리돼서 다른 흑백 필름 롤로 향했습니다. 결과물은 배우들의 모양을 완벽하게 마스킹한 흑백 실루엣이었어요. 이 실루엣은 투명 마스크로 사용될 수 있었죠. 기본적으로 흰색인 모든 부분은 투명해지고 검은색인 모든 부분은 화면에 남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검은색이나 흰색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흐릿하거나 반투명한 부분의 경우 실루엣 매트가 회색 음영이 되어서 원본 이미지의 일부를 통과시켰거든요. 원본 영상이 밝은 파란색 배경에서 촬영됐다면 그 파란색 일부가 새어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트륨 증기 기법에서는 본질적으로 배경이 아예 없었습니다. 컬러 필름이 나트륨 빛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경의 빛이 필름 스트립에 거의 남지 않았죠. 반투명 부분의 경우에도 매트 아래에 비칠 빛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투명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1980년대가 되자 이 기술은 거의 잊혀졌는데 프리즘을 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디지털 효과가 영화 산업을 장악했지만 이 옛날 영화들의 마법이 얼마나 많은 창의력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거죠. 컴퓨터도 없고 예산도 부족했던 시대에 이 영화 감독들은 오히려 더 창의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지금까지도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이 놀라운 기술들이에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제약 속에서 더 아름다운 마법이 탄생한다는 걸 이 영화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